반갑습니다. AI 시대 생산형 독서운동 제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1회차, 2회차 잘 마치고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정보 공유 토의에서 도종환 장관에게 제안서 발송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소피아의 방한 대담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그 영상과 함께 우리 김재유 회원님의 멤버님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기존의 컴퓨터 방식과 인공지능이 무엇이 차이가 네, 그거 하나부터 할게요. 현재 기존의 컴퓨터 방식은 프로그램 방식이죠. 대응 방식. 그런데 지금 딥러닝 방식은 데이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인간이 줍니다. 인간이 주면 그 알고리즘으로 그 데이터의 통계를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게임할 때, 만약에 위로 올리니까 게임에서 졌어요. 근데 위로 1cm 올리니까 졌어요. 마우스를. 2cm 올리니까 이겼어요. 근데 우측으로 하니까 졌어요. 그럼 그 기록이 모두 기록되겠죠? 예. 모든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통계가 나오죠. 위로 1cm, 좌측으로, 우측으로 1cm 마우스를 하니까 항상 이기더라. 그럼 기록들이 이제 다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통계치를 내죠. 제일 이기는 수가 많이 나왔던 그 변수를 찾아라. 그럼 당연히 찾죠, 얘들은. 금방 찾죠. 그러니까 게임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통계치는 이기는 그 수를 또 포지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그래요. 이기는 쪽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수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방식도 어찌 보면 엑셀 데이터 모아놓고, 그렇죠? 엑셀에서 우리가 변수 주고 찾아내는 방식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현재 컴퓨팅 시스템이 굉장히 이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늘어나면서 이런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동하고 또 통신 속도들이 빨라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어쨌든 딥러닝 구조가 바로 그러한 형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빅데이터 안에서만 움직이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거하고 좀 다르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과연 위험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나 그 몇몇 저명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위험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위험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위험하지 않고요. 어떤 조건이 되어야 위험하냐? 얘들이 자아의식이 생길 때, 자의식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때가 강한 인공지능이죠. 근데 그 자의식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그 인공지능이 이제 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경험을 하지 않겠어요? 정보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내가 말했던 거, 누구한테 들었던 거,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어딘가에 기록되겠죠. 우리 몸에도 다 기록되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기록이 다 된 거예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이렇게 하죠. 어제 얘기도 하잖아요. 1년 전에 1년 전에 뵀죠. 이 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 저하고 봤는데 오늘 만나가지고 누구시죠? 이러면 이제 이분 그죠?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체성 기억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에서 어제 내가 못 먹었지? 이거 기억 안 나면 치매죠. 그러니까 이 기억도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에요.
내 몸 오감으로 일어난 모든 그 자극들에 대한 기억이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몸에 또 있어야 돼. 몸에 기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정보를 학습한 기록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 예. 오감의 기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오가는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낸 기록들. 이제 여기서는 인지심리학에서는 뭐 일화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체험기억, 그 다음에 정보기억,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기억, 정보, 언어나 화상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오는 기억,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상호 교환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나 아침에 밥을 많이 먹었지. 그래서 오늘 몸이 좀 불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관 생각을. 지금 2017년에 딥러닝이 추론사고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해요. 자, 예를 들었어요. 용숙은 가다가 공을 주었다. 그녀는 집에 갔다. 공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알죠. 공이 집에 있겠지. 근데 그 문장 속에서 인공지능은 공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못해. 그럼 이걸 연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 파악을. 이런 것처럼 추론적 사고, 기존에 내가 오감으로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데이터와 정보로 들었던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기능, 이것들이 바로 자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보죠. 언제 되느냐가 이제 과제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인공지능 생각을 하고 이 자의식을 어떻게 기록시키는가, 그리고 자의식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하고 어떻게 연관시키는가, 그게 우리 그 언어인지 기술의 네 가지 관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언어인지 기술 안에 들어있는 그 원리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좀 정리가 됐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대 정보 잠시 안내 드렸습니다. 우리 그 독서클럽 멤버들을 위해서 오늘 언어 인지 기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생산형 독서 기술에서 이 인지 기술이란 뭔지 이걸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게 되는데 EBS 원격 연수에 들어가는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 안에서 잠시 여러분 꼭 봤으면 하는 거, 다들 지금 궁금하죠? 인지기술이 뭐지? 독서에서 인지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 자, 먼저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독서를 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인간이 생활을 한다라는 거, 즉 산다라는 거 잘 보십시오. 산다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몸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자는 동안까지의 기억을 유지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인공지능의 그 기억 정보에서 몸의 기억. 두 번째는 생각의 기억.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 또 있나요? 다른 거 혹시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죠? 그 두 가지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기록해 놓고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몸의 정보는 이 주의라는 게 있어요. 주의.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억이 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내가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요. 인지심리학에서 이제 집중이나 주의에서 다루는 건데, 자, 그러니까 몸이 경험했다고 해서 다 기록하는 거 아니라 이 뜻이죠. 두 번째는 정보가 들어올 때 언어 형태하고, 두 번째는 그림 형태, 그 다음에 영상 형태, 뭐 이런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눈을 통한 상황인지, 그 다음에
귀를 통한 언어인지. 그 나머지는 다 뭐냐? 그냥 오감의 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인지는 눈을 통한 화상인지, 귀를 통한 언어인지, 그 외에는 뭐 맛보거나 후각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보조적인 거라고 볼 때 인간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상황 정보와 언어 정보다. 딱 두 가지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관되기도 하고요. 인간의 학습 전략과 연관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상황 정보는 눈으로, 오감으로, 그러니까 오감 답니다. 귀로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이 이런 거는 뭘까요? 새 소리 납니다. 언어 아니죠? 그럼 이거는 무슨 정보예요? 그냥 오감으로 듣는 정보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 정보 중에는 그냥 주변의 소음들, 이 소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떠드는 목소리가 어떤 사람의 폰을 통해서 들린다. 그럼 나도 모르게 지금 저 사람 시장에 있구나라고 유추하죠. 네, 이것도 뭐예요? 만약에 내가 시장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시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세요. 보세요. 귀로 듣는 정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자연음, 하나는 언어. 그럼 자연음으로 들린 자연적인 체험으로 오감이 감각을 하죠.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주의를 해서 받는 상황이 있고 그냥 주의하지 않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적 정보.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정보를 말해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상황 정보, 귀로 듣는 언어 정보. 예,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 몸에는 오감으로 듣는 자연적 정보가 몸에 항상 비축돼 있죠. 예, 지나가다가 라벤더 향을 맡았어요? 그거 그냥 다음에 그 같은 향을 맡으면 그 지역이 생각나죠. 이런 식으로 그게 자연적 정보라고 합시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상황적 정보, 귀로 듣는 언어 정보. 요 세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정보일까요? 유의미한 정보. 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우리가 뭐 몸이 어디 우주를 가야 보죠. 항상 뭐 일어나면 같은 정보 계속 보죠. 같은 상황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자연적 정보 중에서도 유의미한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귀로 들어오는 언어 정보. 이거는 인류 역사가 남겨놓은 지구촌의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죠. 물론 문자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생각합니다. 자, 언어 정보.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책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문자하고 또 그 책을 설명하는 강의할 때 듣는 정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지를 한다는 말은 이 화면에서 보면 원포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내는 학습인데, 자, 인간은 그 학습 역량과 업무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역량은 교과, 독서, 체험 정보를 학습하는 역량이고 업무는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역량을 말해요. 근데 학습 역량과 업무 역량은 실제로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즉 공부를 잘하면 일도 잘할까? Yes와 Not 했을 때 현재까지 밝혀진 결과는 Not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활동으로 이 두 역량을 함께 해결할 방법은 뭘까? 자, 원포올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원이란 인간의 역량에서 문명을 창조한 본질적인 인지 역량을 말해요. 인지 역량으로 인간 전체 역량을 해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역량에서 이제 올이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그래서 주체 역량, 인성 역량, 인지 역량, 정보 역량. 그리고 한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교과서 공부를 통해서 요 세 가지를 해결해요, 보통. 왜냐, 이 공부를 할 때, 여기서 물론 교과서 공부 외에 삶을 사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알고리즘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고리즘 활동으로 인지 역량을 배워야 되는데, 인간의 최종 능력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럼 알고리즘이 뭐냐고 했을 때 따라서 하면 그대로 되는 레시피와 매뉴얼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논문을 읽고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문을 읽고 따라서 하면 결과값이 항상 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같이 나오죠. 예, 그래야 논문입니다. 근데 책을 읽고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같은 값이 안 나와요. 예. 자, 그러면 결국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책은 정밀하지 않다는 거죠. 내 자식 이렇게 키웠다 해서 그 책 따라서 해보면 내 자식 그렇게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년 키워놓고 과거 기억을 다 더듬어서 그걸 정밀하게 제시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이렇게 논문은 아주 작은 영역을 다루고 환경과 도구와 수치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사람도 그대로 되지만 큰 변수가 들어있는 많은 변수가 들어있는 것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책을 읽고 따라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책을 읽고 결과를 얻으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책 분야가 작을 때는 책 300권을 읽고 그것을 체계화시키면 돼요. 논문이 뭐예요? 작은 분야에서 체계화시킨 거예요. 순서를 매뉴얼화 시킨 거예요. 작은 분야에서 매뉴얼화 시켰어. 그러니까 하면 돼. 그러면 조금 분야가 크면 책이 많다는 거죠. 책 300권을 읽고 설계를 하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활형 알고리즘이라서 빵 만드는 훈련이 있는데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이제 샌드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코딩을 해왔어요. 이렇게 아빠가 이 코딩을 보고 따라서 하는 거죠. 빵 두 쪽을 준비한다. 그럼 빵 두 쪽 넣고 땅콩 버터를 준비한다. 땅콩 버터 가져오고 나이프로 빵에 바른다. 이제 어린 아이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나이프로 빵에 바른다 하면 이제 당연히 버터를 떠서 바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말로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알고리즘하고 언어로 표현된 알고리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3번을 이렇게 지금 버터를 넣어서 발라야 되는데 말은 분명히 나이프로 빵에 바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프로 빵에 바르는 거니까 아이가 있다가 아니 그거 말고 버터를 해서 발라야 된다고 이제 하지만 아빠는 나는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로봇이니까. 네, 이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젤리를 준비한다. 그리고 빵에 젤리를 바른다. 빵에 젤리를 바를 때는 젤리를 떠서 발라야 되는데 문장은 빵에 젤리를 바른다 그러니까 아빠는 빵에다가 그냥 바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또 그거 말고 라고 하지만 아빠는 시킨 대로 한다. 예. 이렇게 해서 결국 빵을 먹게 되는데 빵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발랐으니까 빵 한 조각을 그래도 먹을 거 아니에요. 합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자기 머릿속에서는 알아. 근데 언어로 표현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과 언어의 불일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나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논문은 상황을 논문이라는 언어로 알고리즘화 시켰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책은 내가 경험한 상황을 글로 기록했는데 상황과 글이 같다 안 같다? 안 같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정교하게 만든 책이라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교한 코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상황과 언어를 일치시키지 못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글을 한번 봅시다. 이제 공부로 들어왔어요. 자, 무엇이 이 언어 코딩 학습인가? 보이는 것과 상황과 내가 코딩한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이 지문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 지문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전략, 우리가 흔히 학습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 학습 전략에는 크게 인지심리학에서 발견한 요게 있습니다. 총 5개. 정교화, 구호화, 생성화, 검증화, 체계화. 약 60년 정도 연구된 인지심리학의 결과죠. 그럼 이 인지심리학의 결과를 가지고 과연 이 5가지가 어떻게 학습에서 적용될까? 우리 인지기술의 정보 설계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게 글입니다. 실천적 특성은 인간이 자신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쉽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결과물을 얻으려는 기술의 속성을 말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자연물에서 화학성으로 바꾼 것이나 호롱불이나 촛불을 사용하던 것이 전기를 만들어낸 것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많은 제품이 개발되고 개선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주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주제 파악을 해보면 실전적 특성은이 핵심이고 이 뒤에가 이게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적 특성은 주제가 나오죠. 무엇을 말한다. 기술의 속성을 말한다. 기술의 속성을 말한다. 어떤 기술의 속성을? 어떤 결과를, 더 나은 삶을 위한 결과를 얻으려는, 자신의 생을 편리하고 쉽도록 새로운 결과물, 더 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한 결과물을 더 나은 삶을 위한으로 바꿨습니다. 생활을 좀 더 편리하기 쉽도록 해서. 그래서 이 주제문을 바꿨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 것은 이 속에 포함되죠. 입고 있는 옷을 자연물에서 화학성으로 바꾼 것이나 이런 것이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바꿨죠. 이거를 인지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제 파악, 생성화라고 합니다. 정보의 개념을 요약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전략. 이 5가지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내 머릿속으로 정리시켜서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전략들이, 기능들이 없으면 노력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전략들을 쓰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같은 정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세요. 기술의 특성이 실전적 특성이고 그 실적 목적이 있고 생활의 편리성과 용이합니다. 이렇게 이걸 연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결. 기술의 특성, 실전적 특성, 속성, 생각의 변화, 다양한 생각. 이렇게 연결도 되겠죠. 한 줄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하나 듣고 둘은 연결한다. 하나 듣고 둘은 셋을 연결한다. 이 연결하는 개념을 우리는 정교화라고 그래요. 관련된 항목을 연결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연결구조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연결구조를 만들겠죠. 이걸 보고 정교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고방식을 말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요 아랫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앞쪽으로 해서 보세요. 요렇게. 요거를 이쪽으로, 목적으로, 요거를 속성으로, 요거를 결과로, 요렇게 만드는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아래를 합쳐서 상위 제목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부호화라고 그래요. 여러 개의 정보를 상위 제목을 생성하여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전략. 사과, 배과를 과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되겠죠. 바로 이 전략이에요. 이게 네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체계를 만드는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생활의 편리성과 용이함. 이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생성화라고 하죠. 아까 같은 주제 파악할 때가 또 요약입니다. 요약. 그 다음에 정교화, 부호화. 그렇게 다뤄봤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내가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정교화, 부호화, 생성화를 한 게 맞았을까? 실제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을 해야죠. 예, 요것과 제가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요거 설계한 내용이 실제로 맞았냐? 맞았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검증화. 산수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문제 풀어놓고 산수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산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는 검문이 되겠죠. 검문, 검증인데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해서 설계정만이 검증하는 작업. 예, 검증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것과 이 지문과 이 아래 설계, 이 전체 설계가 얘하고 맞았는가? 이러면 이제 하나의 설계도가 나와. 이거면 이제 뭐예요? 이제 인류가 남겨놓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서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도구로 바뀌고 문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체계가 되면. 여러분, 식물의 뿌리가 뭐 하는 줄은 알지만 잎사귀에서 뭐 하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뿌리가 뭐 하는 줄만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아는 사람은 식물의 뿌리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잎에서는 그 이산화탄소와 물과 그
저기를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한다. 이걸 다 알면 식물 전체를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식물을 어떻게 해요? 수경 재배를 하거나 식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이것만 한다고 아는 사람은 그 식물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설계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체계화라고 부릅니다. 정교화, 보호와 생성화, 검증화를 거쳐 지문이 완성된 정보 설계도로 만드는 전략. 이 5가지가 이 언어 알고리즘, 언어 코딩, 이 설계도로 다 해결되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기가 막힌 학습이 또 있을까요? 자, 언어 인지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설계도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계화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 닭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방금 했던 5가지 그 과정을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보 설계 작업. 근데 여기서는 창의는 없죠, 아직.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니까 왜 기능이 없지? 뭐예요, 이거는? 문제인지. 기능이 빠졌네? 그럼, 기능은 실천 특성의 기능이 없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찾아냈어. 그러면 창의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창의 설계라고 그래요. 창의 설계는 이제 기존에 인류가 남겨놓은 모든 정보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으면 여기서 부족한 부분, 누락. 그 다음에 오류 부분, 관계 오류 부분, 팩트 오류, 관계 오류. 이 3가지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해결해. 그때 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컨셉을 창의 설계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언어 인지 기술이 뭔지 좀 느낌이 오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계화까지를 정보 설계 기능, 그 다음에 창의 설계 기능,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실행 설계. 예. 이제 주로 이제 언어 인지에서 학습에서는 주로 뭐만 다루냐? 정보 설계를 다루죠. 그리고 현장으로 가면 창의 설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실행 설계를 다루죠. 총 3가지 설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언어 인지 설계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 정보 설계에서는 이미 주어진 정보하고 내가 설계한 정보가 일치해야 되죠. 아까 알고리즘. 아이가 빵 그 레시피를 가져왔을 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보하고 빵 레시피하고 달랐잖아요. 그것이 일치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학교에서는 주로 이 정보 설계만을 다룹니다. 정보 설계만을.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다음 단계 창의 설계는 빼놓고요. 다음 단계로 넘긴다면 이게 이제 그 교과 초등사회 5학년 설계했던 학생들이 한 겁니다. 최인우 초 5학년. 그 다음에 중등사회 전체 설계. 그 다음에 중등사회 설계. 설계가 커지죠. 그 다음에 도서 설계. 꽃들에게 희망을 한 권을 통째로 설계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앞부분만 지금 뒤에 쭉 있습니다만은 앞부분만 딱 정리해서 이것만 보면은 설계의 장점은 뭐냐? 이 설계된 내용만 보고도 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고 스토리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죠. 자, 나비의 삶을 시작한 애벌레들. 줄무늬 애벌레와 우리 탄생과 성장. 줄무늬 애벌레는 탄생한 후에 나뭇잎 위에서 식사를 했다. 나뭇잎을 먹고. 근데 고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풀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언어 알고리즘 또 언어 코딩 학습이라 이렇게 말해요. 수학도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죠. 예. 검증 과정을 도표화시킬 수 있고 검증 결과를 결론과 분석으로 나눠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어 인지 기술이다.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와 내가 표현한 언어 속의 일치. 이걸 보고 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언어 인지 기술의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번 이 생산형 독서에서 사용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한 마지막 사람은 훈련한 마지막 훈련 단계죠. 물론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창의 설계가 있다고 그랬죠. 행동 설계, 실행 설계가 있구나. 하지만 일단은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봅시다.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랬으면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은 정보를 이렇게 정리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럼 나는 삶과 이 언어를 일치시킨 거죠. 그럼 이 언어는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저술을 해도 가치가 있는 거고, 강의를 해도 가치가 있는 거고, 계획을 세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으니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논문은 세계적인 이름을 갖게 하는 거죠. 예, 이제 좀 머릿속에 와닿나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방금 잠깐 들었지만 여러분 생각 한번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우리 재유 선생님, 재유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들으면서 느낌.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코딩 교육이라고. 네, 코딩이죠. 예. 코딩 교육. 네. 근데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지만 코딩 교육의 흐름이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정도, 그리고 그거를 어떤 뭐 기기에 약간 플러스하는 정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인 코딩 교육의 개념은 이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메타센스의 저자인 박동호 선생님, 원장님 한번 아마 지금 메타인지 한다는 게 결국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하나의 지식을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구조화라고 하는데, 구조화해야만이 머리에 이제 장착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교과서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책은 하나의 다른 것을 얹히는 그 과정적인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딱 정해진 것을 체계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이제 기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지만, 책은 이렇게 그 융합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에서의 훈련이 사실은 교과서의 훈련보다 더 유의미하다. 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과서는 이미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설계를 못 배워. 그냥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계도를 그냥 외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단위로 들어가면 얘들이 공부 잘하는 소수 빼고는요, 그냥 완전히 흩어져 있는 파편화 지식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패턴 있잖아요. 의미, 기능, 원리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해서 지문 속에서 그걸 찾아내거든요. 그게 설계의 한 형태예요. 근데 하위 설계는 더 힘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냥 그 앞에 있는 겉에 큰 그 구석만 찾지 하위 설계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교과서 안에서는 이걸 배우기가 어려워요. 단지 패턴화된 정보만 배우는 거죠. 근데 독서는 더 어려워. 더 어려워. 그래서 독서를 할 때는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이거를 설계도로 만들면 교과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인간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해도 이건 인간 역량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인지 기술이 학생들에게 또는 우리 성인들에게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단점은 지식을 체계화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책만 읽은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비문학책을 읽은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은 비문학 독서하고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심지어 문학도 체계화를 해버리니까. 네, 문학도 체계화죠. 그런 어떤 기초 훈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재욱 원장님 오랫동안 학원 해오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많이 느낄 텐데. 지난번에 코딩 교육이 있다고 해서 예. 10시간 동안 아침부터 우와. 저희 EBS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성공한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한 4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나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회사들에 와서 자신의 코딩이 어떤 걸 발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적으로 보면 지금 이 교수님이 지원하시는 교수님 저희한테 알려주신 이 내용하고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네, 맞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주 완벽하게 체계화되지가 않고 또 일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방향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재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가장 큰 차이점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코딩이 저기 다큐 아까 그 식빵 하시는 저 충격을 받고 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아이들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나오는 한국 분이 우리나라 친구의 표준고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분은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 공부를 왜 이렇게 일찍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정보 습득이 안 된다. 소프트웨어 코딩은 그렇죠. 정보 습득이 안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언어 코딩, 언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언어 알고리즘이 좋은 점은요. 언어를 배우면서 정보를 배우면서 코딩을 하잖아요. 설계를.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그게 없어요. 정보를 배우는 게 없어요. 수학을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극단적으로 일체 정보를 안 받고 수학만 평생 공부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지 밥 먹는 것도 몰라요. 바둑만 평생 공부한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책을 읽는다. 이 사람은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이 수학도 하고 바둑도 하고 이제 사는 것도 하고 책도 읽으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상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진짜 정보가 하나도 없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자연어 코딩, 즉 언어 코딩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언어를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삼성 이제 대학교를 수학과 물리를 전공하고 삼성전자에서 실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수학 선생님 되고 싶어 또 나온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 얘기를 나누면서 초등학교 때 코딩 배우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기초적인 어떤 아이들은 뭐 움직이는 걸 보면서 기쁜 거야. 그렇죠. 네, 그런 신기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코딩은 사실은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도움 된다고 하면 사실 고등 중학교 이상에서의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더 독서를 하는 게 맞아요. 맞다는 거죠. 3R을 해야 돼. 네, 3R을 하고 나머지는 그런 알고리즘 사고는 생각이 깊어지고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하거든요. 예,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쓰신 분들이 다 그 말씀하는 네. 그냥 뭐 집어넣으면 바로 결과값이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실제로 코딩을 좀만 알려주려고 그러면 일반 어른들도 좀 짜증낸대요. 어려워가지고 실제로는 접근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코딩으로 들어가서 대화하면서 그 언어적 사고가 항상 생활 속에서 인지문화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루어져야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잠깐 요즘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하브루타 얘기할 때 하브루타는 문화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해서 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사실은 유태인의 하브루타의 핵심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5세 5경을 습득하고 정보 습득이 먼저예요. 하는 경우가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우리는 그냥 학교 교과서에 학교에 1시간으로 그거를 다 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 사고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인지 언어와 언어 인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 의문과 질문. 의문과 질문이 알고리즘을 만들거든요. 그냥 한 번에 딱 보고 알고리즘이 보인다. 그건 경험자지. 경험 없는 사람은요. 질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뭐 하지? 그 다음 뭐 하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물어가는 질문이 그걸 만드는 거죠. 알고리즘을. 그래서 의문과 코딩, 의문과 알고리즘은 뗄 수 없는 관계죠. 질문의 결과가 알고리즘이니까. 자, 여기까지 먼저. 네?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뭐 많지 않네. 이문택 목사님? 임 목사님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켜고 영상 켜고 영상 안 되시는 안 된대요.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죠. 이게 꺼진 거죠. 잠시 자리 비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독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